6장 행동 자주적으로 움직이세요. 행운을 잡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좋은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해내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런데 늘 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할 때 항상 남의 지시를 기다리는 버릇이 생깁니다. 명심하세요. 바로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왠지 가라앉아 있거나 행복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은 즐거운 일이 없네. 그래도 누군가가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자주 기다리는 자세가 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기다리는 것만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기다린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기다려봤자 오는 것이라곤 병이나 트러블, 세무서의 감사 따위일 뿐 즐거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나서서 어떻게든 디즈니랜드의 입구까지 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집에서 기다린다고 디즈니랜드가 집으로 오는 일은 없죠. 미키마우스가 당신 집을 찾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 발로 직접 디즈니랜드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스스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미키마우스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미키마우스 인형 옷을 입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돌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 때 스스로 행동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을 끝까지 다 쓰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때는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 전력을 다하면 손해야 라고 생각해서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일 테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자기 안에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항상 바로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에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은 태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쏟아부으세요.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도전도 쉬워진다.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성공을 거머쥔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유독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 상사에게 크게 혼날 만한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고치면 돼. 그러니까 내일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자신을 바로잡는 데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는 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면 애초에 나 같은 건 안 돼. 거봐. 이번에도 실수할 거라고 했잖아. 라며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을 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고민만 하거나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복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만의 껍질 속에 틀어박히죠. 하지만 스스로 알을 찢고 깨서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훌륭해.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대단해. 나는 뭐든 잘해. 나는 말이지 마지막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합시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운이 좋아진다. 성공을 붙잡는 방법을 공부해도 운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상식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 세상의 눈이 신경 쓰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상식을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즐거운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 이렇게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상식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상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온 알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게 좋아 라고 한다면 상식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는 평범함을 넘어서 특별해지고 싶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식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한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두고 모든 일에 적용해 보세요. 3부 부자의 인간관계.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관계가 꼬일까? 7장 자신감. 벌벌 떠는 파동을 내지 마세요. 선에 강해지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한다. 저의 팬 중에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냥하다는 건 큰 장점이죠. 저 또한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상냥함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상냥한 사람을 속인다든지 돈을 빼앗는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얕잡아 보고 덤빕니다. 이런 녀석이라면 잘 속일 수 있겠지. 이런 사람이라면 돈을 뺏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럴 때 이 속셈을 눈치챌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냥한 사람 중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가 당신을 보고 이 녀석이라면 뭐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야. 마침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얘를 괴롭혀야겠어.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같이 착한 사람은 이런 심술궂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강해져야만 합니다. 선에 강해지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악에 강하다 함은 악을 간파하는 있다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악에 강하다 함은 악을 간파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나쁜 사람의 생각을 앞질러서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쟤는 사람이 참 좋아 라는 평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악에 약하면 남들에게 얕잡혀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돈을 뺏기는 경우에는 단지 당신 혼자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합시다. 나쁜 사람의 수중에 그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또 나쁜 일에 쓰이겠죠. 당신이 소중하게 모아온 돈이 결국 나쁜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도 악을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깔보고 덤비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의연한 태도로 맞서세요. 또한 언뜻 보기에는 친절하지만 상대를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거나 점괘를 빌미로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니까요. 라고 끝나죠. 당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겁을 준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겁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겁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라 이상한데 하며 그 속셈을 간파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좋은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간파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거드름을 피우지 말되 부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나 상냥한 것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냥한 사람이 가진 최대의 결점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경우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남편에게 무시를 당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두들겨 맞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상사에게 무시를 당해서 회사에만 가면 지독한 막말을 들어야 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 다른 상황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하는 좋은 말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 있답니다. 거드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루에 100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을 반복하면 어느 횟수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사람의 두뇌는 자신이 입에 담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마다 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문득 그 방법이 떠오르게 되죠. 남편에게 맞던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낼지도 모릅니다. 상사에게 욕세례를 받던 사람은 더 이상 욕먹지 않게 실력을 늘리는 해결책을 떠올릴지도 모르고요. 같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초등학생은 부모님께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같이 학교에 가보는 솔루션을 생각해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마법의 말을 하면 당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마법의 한마디 앞에는 거드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과 같은 싫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인 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이야말로 좋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마법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원인 중에는 벌벌 떠는 파동을 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느라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 벌벌 떠는 파동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벌벌 떠는 파동을 알아채고 깔보면서 덤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파동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상냥히 대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한다면 대단히 성가신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또한 좋은 사람 중에는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좋게 이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벌벌 떠는 파동이 되어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결국 현실로 끌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벌벌 떠는 파동을 내면 실제로도
계속 벌벌 떨어야만 하는 현실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은 우주로 발신됩니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 배에 힘을 주고 당당히 외치세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괜찮아. 나는 그때마다 그걸 뛰어넘고 영혼을 성장시켜 왔으니까. 이렇게 기합을 넣고 떡 하고 버티는 겁니다. 파라만장한 일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대처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게 자주 상담을 하러 옵니다. 상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고민에 관한 해결책을 얻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하는 상담이 있죠. 저 또한 이런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상대 역시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돌아가게 되죠. 반면 다른 종류의 상담은 골치가 좀 아픕니다. 상담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자기 넋두리와 푸념을 누가 좀 들어주면 좋겠어 이런 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격히 말해 상담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넋두리와 푸념을 늘어놓고 본인은 속이 시원해진다. 그리고 정작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은 피곤해서 녹초가 된다. 그러면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빼앗기는 꼴입니다. 상대는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가 자신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이야기를 하기 전보다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는 상담이라는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을 받은 본인은 자기가 도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퍼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상담할 게 있어 라고 말하기에 좀 들어봤더니 불평이나 푸념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상담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도둑을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문득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 안의 생명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생명 에너지는 남으로부터 뺏어와서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서 뺏어올 때 소위 에너지 도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남에게서 에너지를 뺏지 않아도 생명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풍부히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찾아서 나무와 잠시 접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산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줄어든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만으로도 줄어든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서 에너지 뺏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에너지 보충 방법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뺏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꼭 주의하세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다. 얼마 전 이가 아파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은 매우 깨끗하고 최신 설비도 구비하고 있었지만 왠지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매우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건지 벌벌 떨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래서 이 치과에는 환자가 안 오는 것이구나. 이과 선생님은 잇몸에 주사를 놓을 때 오 하고 불안한 듯 말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들고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의사라면 설사 자신이 없더라도 당당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자에 대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중에는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괜찮은 걸까라고 망설이거나 불안해하는 일도 많죠. 하지만 일을 할 때 불안함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프로에게는 당당함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어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서비스를 받거나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8장은 변화. 남보다 나를 바꾸려 하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면 편하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떤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테죠.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가 권하는 진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편의 바람기나 호색한 기질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셔서 암만 주의를 드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왜 항상 이런 식이야 하며 하늘이 되고 화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바꿔보겠어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를 꼭 명심하세요.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덧붙여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어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상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어쩔 수 없겠지.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져야 비로소 상대방의 장점이 잔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바로 파동이 변하고 그로 인해 상대의 파동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상대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죠. 즉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 이러한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해주면 행동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데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면 울컥해서 자신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험담을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죠. 예를 들어 지인에게 모모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뭔가 착각했거나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걔는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닐 놈이 아니야.
나 걔를 정말 좋아하거든. 이렇게 상대의 험담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너 참 대단한데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욕한 사람이 너를 칭찬하더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나를 칭찬했다고? 하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을 험담이나 하고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본인도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본인을 착하다고 인정하고 대접해주면 비로소 행동이 바뀝니다. 원래 그러한 생명체인 것이죠. 이솝 우화 중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람이 아무리 세게 휘몰아쳐도 나그네는 절대 코트를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따뜻한 빛을 내리쬐자 어떻던가요? 바람이 불었을 때와는 달리 나그네는 너무나 쉽게 코트를 벗어버리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면 험담을 하는 사람조차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기는 비법. 주변에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내 주변에 이렇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하며 남에게 푸념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당신 주변에 맴돌게 됩니다. 계속 강조했듯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입에 담고 있는 일을 끌어당기니까요. 쟤는 매번 폐를 끼쳐.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졌어 라는 말을 늘 입에 담고 살면 내일도 또 같은 말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몇 번이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새 싫은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 나타나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굳이 본인이 나서서 패기치는 사람을 혼내주거나 그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도 싫은 사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입에 담긴 말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말이라는 것에 깃들어 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힘이라 할 수 있죠. 좋다 나쁘다가 아닌 회색 지대를 인정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놀라운 얘기를 듣곤 합니다. 나 벌써 몇 년 전부터 불륜 중이야. 부모님이 싫어서 몇 년이나 안 봤어. 그런데 이때 속으로 그건 나쁜 건데 하고 흑백을 확실히 판단해 버리면 금세 상대에게 그런 건 좋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흑백을 확실히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회색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넘어갑니다. 반면 남의 회색 지대에 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낮과 밤을 이어주는 저녁의 역할을 합니다. 밝은 낮이었다가 갑자기 깜깜한 밤이 되어버리면 급작스럽게 어두워지니 모두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천천히 어두워지도록 신이 저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 회색지대는 저녁과 같습니다. 즉,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 덕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자신의 회색지대처럼 친구의 회색지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이 소중한 친구와 오래 사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태어날 상황을 골라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와 형제도 자신이 고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수행 상대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타입,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타입 등 정신 수행을 위해 굳이 그런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고르는 것이죠. 평소에 부모인데 왜 알아주지 않지? 혹은 내 자식이니까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이 몰라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바로 당신의 부모고 당신의 자식이니까 당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니까 서로 알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알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편하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세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수행상대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부모 자식과 만날 수 있습니다. 9장은 재능. 단점을 재능화하세요. 좀 모자란 면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완벽한 타입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쪽은 오히려 좀 모자란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나는 여자가 좋아 라고 솔직하게 공언한다든지 야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티를 낸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자란 부분이나 콤플렉스를 조금 뒤로 빼겠습니다. 콤플렉스를 감추지 않거나 창피한 실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모자란 면이 있는 편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란 재미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사가 빠진 듯한 부분이 있거나 의외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먼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주면 어떻던가요? 뭐야, 나랑 똑같잖아 하며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응원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보다는 유머를 담아 모두가 밝은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세요. 그럼 더 멋지지 않겠어요? 이처럼 당신이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상투적인 답변에서 벗어난다. 대화를 한 도중 갑자기 저기 당신 인기 많죠?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인기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죠. 그런데 바로 이게 상투적인 대화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전혀 재미가 없죠. 앞으로는 저기 당신 인기 많죠?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네, 뭐 인기가 철철 넘치죠. 네, 이놈의 인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깜짝 놀라고 그 자리는 웃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의외성이 있거나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참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로부터 무언가 칭찬을 들을 때도 아니에요 라고 겸손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솔직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의외의 대답에 놀라게 되고 그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겠죠. 상투적인 대화를 그만두면 당신은 점점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거나 사랑받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여긴 것이 재능이다. 제자들과 학창시절에 어떤 일로 혼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닥거리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계속 혼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놀기만 하면 안 되지 라고 혼났던 사람은 놀이나 게임을 생각해내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즐겁게 하는데 능숙하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넌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러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은 활발하고 기운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게 특기고요. 당신은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섬세해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꾸중을 들었던 부분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면 그 후로는 그것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우선은 상대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장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알아주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재능으로 살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핸디캡은 갈고 닦을수록 보물이 된다. 키가 큰 여성은 대부분 본인의 키에 신경을 씁니다. 제가 왜 키가 큰 게 싫은데요? 라고 이유를 물으면
좋아하는 남자가 저보다 키가 작으면 창피해요. 귀여운 옷이나 하이힐이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납작한 구두를 신고 등을 움츠린 채 걷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성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굽이 높은 힐을 신고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걸어보세요. 그 편이 훨씬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보다 작아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누우면 키 같은 건 모른다니까요. 하하하. 마지막 말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키가 큰 여성이라면 자신의 키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오히려 10cm 정도 되는 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씩씩하게 걸어보세요. 키가 큰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멋지게 걷는 모습은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키가 작은 여성은 아주 높은 구두를 신어봤자 평균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렇게 보통이 되는 것으로는 별로 눈이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작다는 점을 살려야죠. 예를 들어 작은 키의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귀여운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준 것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갈고 닦으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콤플렉스나 핸디캡은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됩니다. 이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별의별 건강법을 다 시험해 보았고 여러 가지 건강법이 적힌 책을 두루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전부를 살려서 만든 것이 마루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병약하다는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저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콤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메보시라는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화나무가 되는 매실은 사실 너무 쉬워서 아무도 먹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모두 버리던 것이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에 뭔가 더 해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실을 주어 소금에 묻혀 절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메보시입니다. 일단 우메보시가 만들어지자 그것은 모두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먹밥이나 오차즈케, 죽에도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고 도시락에 넣어두면 방부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금세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국민 음식이 된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사람들이 궁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먹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살리려 할 때 신은 당신에게 행복한 성공이라고 하는 상을 줍니다.